예, 두 번째는 이제 재성호 중앙대 교수님께서 자주국방과 남북관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국방과 남북관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제를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관심사라고 그럴까, 또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건 두 가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 중흥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국 근대화죠. 두 번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 두 가지는 국민교육 헌장에 서두와 말미에 딱 이 두 가지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목표랄까, 또는 이런 과제랄까, 역사의 과제를 생각하는 박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왜 단행했을까? 이 안보 상황이 너무 엄중했다. 아까 1.2.1 사태, 닉슨 독트린도 있고, 그 따라서 주한미국 감축 방침을 통보해 옵니다. 69년에 미국이. 그래서 71년에 미군 7사단이 철수를 해요. 7사단과 2사단이 있었는데 7사단이 철수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지금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고, 안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안보가 있어야 경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복지도 있고 인권도 있고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북한의 또 대남 전략과 도발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쨌든 60년대 경제 5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신 체제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저는 이제 자주국방의 관점, 자주국방과 이제 남북관계 혹은 통일 이니셔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연결고리로서 한미동맹의 발전이 있는데,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동맹 부분은 제가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양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1970년 1월 9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북괴가 단독으로 무력 침공을 해왔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단독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를 제지하고 군사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힘을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1년 1월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양대 지주로 삼고 국민총화의 바탕 아래 반드시 통일의 길을 열게 놓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건설하자라는 결의를 이제 확고하게 다지게 되는데, 더불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 비상적인 상황인데, 이때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지금 국력이 흩어져 있다. 위급할 때 이를 집중시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총력 안보라고 하는 총력 안보 체제를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셔요.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자주국방과 총력 안보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 또 일방이 타방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혹자는 유신 체제 전 기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 총력 안보라는 말을 썼는데, 유신 체제는 곧 총력 안보 체제다. 자주국방을 근간으로 한 총력 안보 체제였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 박 대통령은 첫째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68년경인가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죠. 1.1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들에게 기본 화기를 공급하고 이후 정규군이 무장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기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우선 통상전력의 강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소총, 옛날에는 M1밖에 없었잖아요. M1 소총. 근데 M1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관총, 견인, 곡사포, 박격포, 이런 무기 국산화에 주력하면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로 백곰이라고 하는 이름의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력 증강 8개년 계획, 소위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합참에도, 국방부 합참에도 지시를 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 청와대의 오원철 경제비서관, 그때는 이제 비서관이 수석비서관에 해당하는 지금의 그 오원철 비서관, 그 경제수석비서관실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감독하고 대통령이 챙기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1국 사업은 74년부터 81년 박 대통령이 서거해서 그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3조 1,402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한미군이 이제 7사단 빠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제3야전권 창설, 제7, 제9 공수특전단, 수도기계화 사령부, 육군 제1항공대 이런 것들을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주국방 프로젝트로 핵무기 개발에도 강한 의욕을 보여줬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안보 자립을 추구했던 우리 박 대통령의 결기와 그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고 정말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같이 북한의 인질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서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자체를 쓰면은 미국이 견제하고 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을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방산물자 지정대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위성금 모금하고 목적세로서 이제 방위세도 신설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산업은 청와대가 방위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됐고 또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후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적극 지원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법제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셨고 또 그와 함께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었던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이 되는데 그 토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하면서도 뭐냐면은 남북대화를 준비합니다. 통일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왜 이렇게 남북대화를 하게 됐냐에 대해서 뭐 무슨 이걸 정치적 이유로 해석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책에 보면 각 주에 제가 102번 96페이지에 있는데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을 했던 이동복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건 논문에서 출처를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북한은 전쟁이나 대남 도발을 아주 강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억제 기능이 있는 거죠.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좀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북한의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적 입장이나 북한의 대남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또 검증하고 그런 그 측면도 있었고 미세하지만 우리가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면은 언제든 인도적인 그런 그 아픔이나 고통도 좀 해소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김영태 교수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네 가지의 어떤 긍정적 기능을 확보하는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기도를 억제하는 측면. 두 번째는 남북한 실상의 그 부푼 상호 개방을 통해서 북한 변화의 자극 촉진. 세 번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화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체득하게 되고 또 그들의 이중적 의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네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평화 통일 노력을 널리 알리고
또 각인시키고 공인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남북 대화는 의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북 대화를 모색하면서 그 이전에는 남북 간의 대결만 있었죠. 대결. 네? 군사적 대결, 또 이념적 대결만 있는데 대결 한편 대결하면서도 또 대화를 하는, 즉 대화 없는 대결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변화를 모색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유신 시대 이 남북 대화나 통일 정책은 사실 유신 헌법 또 유신 10월 20 발표 이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7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70년에 박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셔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72년에 유신헌법에서 또 통일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4공화국 유신시대에서의 통일 정책을 규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8.15 그 선언을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신이랄까 이런 건 뭐냐, 긴장 완화가 지금 시급하다. 긴장 완화가 있어야 평화적 통일도 가능한 거다. 긴장 완화, 도발을 억제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인도적 견지에서 통일 기반 조성을 할 그런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겠다.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과 북이 개발과 건설 창조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 뭐 이런 겁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선언에 보면 제가 쭉 전문을 다니고 보면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와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유의 힘, 인권의 힘, 이 자유의 전 한반도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께서. 그리고 유신헌법, 제4공화국헌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 들어갑니다.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 표현이 헌법 정문에 처음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뭐 제3공화국도 있었죠. 박 대통령 63년부터는. 그때는 뭐냐, 우리는 반공정책, 그래서 북한의 대남전의 대처 이것만 했지 통일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역사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그거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대통령의 의무로 책무로 처음 명시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결정 관련해서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적극적인 이제 대북 정책, 또 남북 대화의 모색을 하는데, 그래서 71년에 최두선 대한적 총재가 남북 적시자회담을 제안을 해서 이후에 이제 25차례 예비회담을 하고 7차례의 본회담을 개최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뭐냐면은 덜 민감한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또 이 분야에서 대화를 최초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적 대화인 이 적시자 회담에 이 부분적으로는 다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의 국장급들이 그 회담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산가족을 위한 적시자 회담을 하면 다른 한편은 정치회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밀사들이 오고 가죠. 이우락 정보부장이 가고 그 전에 또 뭐 정홍진 씨라든가 이런 가요. 그래서 이제 70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7.4 공동성명이 채택이 되고 그 성명에 각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정치회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가다가 뭐 공동위원장에 이도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북한이 결국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대남 전략, 그리고 통일전선 구축, 그다음에 이산가족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들 체제 선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남북 대화가 또 중단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 대화 중단 선언을 8.28 선언이라고 했지만은 북한이,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그런 북한의 그 어떤 대화 중단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이 통일에 관한 어떤 원칙 선언, 그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6.23 선언이라는 것을 73년에 발표를 하고, 그때 남북한 상호 유엔 동시가입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이고, 이거는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취했던 할슈타인 정책을 포기하면서 소위 동서독이 기본관계조약체하고 동시 유엔 가입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도 자신감의 바탕에서 이렇게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진 않았죠. 근데 이런 선언이 결국은 88년에 77 선언으로 이어지고 91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잖아요. 이미 91년에서 73년 하면 어떻게 되죠? 18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과감한 제안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74년에는 평화통일 기본 3대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하셔서 우리의 그 대북 통일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초석을 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뭐냐, 이 제4공화국의 자주국방 노력일까, 자주국방 정책의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은 국군 장비 현대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력전 태세를 확보하는 그런 그 긍정적 기능이 있었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방위산업을 육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위산업 육성은 그 당시에 뭐냐, 이 경제건설에서 이 경공업과 군사과학기술의 전무,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선순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무기체계 장비 물자의 연구개발과 군수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잠재 역량을 배양하면서 유사시 민수산업을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통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확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김재창 장군이라고 그 한미연합사 도사령관을 했던 그 대장 출신의 예비역 장군 계신데, 이분이 일국 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서는 힘겨운 도전이었지만 과학도에게는 가능성을,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사명감을,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준 대약침의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 대통령의 그 자주국방 노력은 앞으로도 우리 그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주국방, 또 자주국방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100% 달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결국 30여 개국 동맹을 맺고 있고, 전 세계 여러 가지 뭐 문제 국가들, 불량 국가들, 또 사회주의 국가들, 또 이 침략 전쟁을 일삼는 이런 나라들 상대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국방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맹은 안보 협력인데, 이 좌익들 세력들은 동맹을 외세 의존이다 이 말이죠. 외세 의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랄까 좀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주한미군이 있는 것을 갖고 말이죠, 미제의 식민지다, 우리는 또 미제의 종속돼 있고 자주권이 성립돼, 그렇게 미군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일본도 미제의 식민지입니까? 일본에도 저 미군이 있고, 독일에도 지금 나토군에 이런 미군이 있는데 독일이 미제의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친일파 청산한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의 보수파를 자꾸 친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말이죠, 일본은 원자탄을 40원을 때려가지고 27만 명,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잖아요, 미국이. 27만 명이 지금 한 번에 죽어. 근데 일본이 지금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부르냐 이거지. 동맹, 우리보다 더 강한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도 말이지, 이 아리조나 미모리얼 저기 진주만에 가면은 한 4, 5천 명의 그 해군장, 이 장병들이 그냥 수장돼 있는데, 거기를 그냥 하면서 정말 자기들의 안보를 다지는 그런 어떤 추념호의 장으로 삼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나쁜 기억이 있지만, 좀 미일 간의 정말 안보협력이나 동맹은 어느 나라보다 강고하단 말이죠. 과거의 구원을 갖고 평생 울고먹고 말이야. 친일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일제 식민 통치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과거 청산을 보면 또 필요한 건 한편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실용주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냐. 친일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친공파가 있는데, 이 친공파들이 친일파를 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과 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발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폄훼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친공파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진영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네. 44분에 끝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44분이면 이제 저 끝내야 되겠네. 예. 그래서 남북 대화 시기 자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통일 방안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애로점이 뭐 한계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 정부로서는 뭐냐면은 자주 국방 노력을 한편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의 접촉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시기로 해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실천한 그런 탐색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